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이 하반기에 3,000포인트 간다고. 교수님 동의하세요? 3,000포인트가 될 만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못 참아요. 못 끊어요. 전략을 강화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교수님, 요즘 각 기관마다 또 금융사마다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측치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 느낌에는 시선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주변의 분위기를 보면 경기도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지금도 어렵고 하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숫자적으로는 좋아져요. 그러나 체감적으로는 전혀 체감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 경기만 놓고 봐도 경제는 바닥에서 좀 회복되는 국면인데 네. 그 회복세가 수출 때문이고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이 일어나고 그게 한국 경제를 나름 견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엇갈린 경제의 흐름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반기 전망도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역시 물가잖아요. 네. 언제쯤 물가가 잡힐 것이다. 교수님 입장에서 예상하세요? 물가 잡힌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물가 잡힌다는 게 뭐를 뜻할까요? 아마 좀 가격이 이제 더 안 오르는 거 아닐까요? 가격은 안 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요. 우리 역사상 가격이 전년도보다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예. 다만 가격의 오름세가 주춤해지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지금 현재는 2% 후반대인데 네. 중앙은행의 목표치죠. 2%에 부합할 때 대략 2.34% 정도가 오면 예. 물가 이제 잡히겠구나라는 나름의 확신을 갖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물가 잡혔다라고 한다는 표현에 부합하는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물가와 함께 또 살펴봐야 될 핵심 키워드가 고금리예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은 우리들이 언제쯤으로 기대하면 좋을까요? 자, 어쨌든 물가 잡기 위해 금리 인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금리 인하 언제 합니까라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물가 물가가 언제 잡힙니까라는 거예요. 네. 그럼 물가 잡히는 구간은 뭐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 중에 명확히 얘기한 것처럼 2.34% 정도가 되면 우리는 물가 안정화에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가늠을 해보면 24년 3, 4분기 중에 그러니까 빠르면 한 3분기 끝자락, 좀 늦으면 4분기 농구할 때 공을 안 뺏기기 위해서 한 발을 유지하고 예. 한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피벗한다고. 피벗한다고 예. 하죠. 그러니까 고금리 기조에서 완화적 기조로 전환하는 피버팅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24년 하반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4년 하반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피벗의 시대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물가의 기조 속에서 금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고 또 예측하면 되는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측에서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물가 잡으려고 고금리 유지하는 거 알겠다. 그런데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경제 망친다. 왜 그러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흐름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이런 지적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즘 중진국 이하의 많은 국가들이 예전 같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의 변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22년에 찾아왔던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도입했죠. 고물가 고금리에 압력을 받는 경제가 바로 24년부터 이어지는 약 5년간의 경제다. 굉장히 재밌게도 눈여겨볼 게 이런 경제를 uneven economy라는 표현을 썼어요. uneven. 그러니까 불균형한 회복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미국만 나홀로 강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돈이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네. 특히 어디서 빠져나오냐면 중국에서 빠져나와요.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미국으로 이동하고요. 첫 네. 번째. 두 번째는 AI 드리븐 이코노미예요. 예. AI가 세계 경제 리더. 예를 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5%인데 네. 엔비디아 실적 증가율이 400%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산업들은 대부분 경제 회복세를 못 느끼지만 엔비디아 직원들은 엄청나게 회복세를 느낄 거예요. 그렇겠네요. 체감이 다른데 예. 이렇게 AI나 또 AI 반도체나 그밖에 ICT 산업들이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데 그 ICT나 AI나 AI 반도체를
세계적으로 미국이 리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더 돈이 유입됩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또 굉장히 재밌는 한 가지는 아니 미국 경제는 5.5%까지 금리 인상한 나라가 어떻게 고용 침체가 안 오나? 맞아요. 왜 이렇게 완전 고용이지? 네. 이런 궁금증 있잖아요. 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의 인플로이먼트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 US born employment 예. 그리고 foreign born employment. 예.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해외 유입 인력이 고용 시장을 빼곡히 차워나가고 그리고 바이든의 이민 정책이 그런 걸 또 맞물리고 고용 정책과 함께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세계 경제는 그냥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네. 미국만 나홀로 골디락스를 맞이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럼 언이븐 이코노미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저성장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다만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AI 영역에서 뭐 주로 빅테크 플랫폼들이 AI 경쟁을 격화시키죠. 네. AI 반도체 니즈가 커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할 일인 HBM과 같은 또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역할을 찾아서 고도화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노동력 부족하다라고 굉장히 허탈해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하는 것처럼 해외 인력들을 유수한 기술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예. 미국은 혼자 좋고 나머지는 안 좋으니까 우리 망연자실 포기하자 이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결국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세계 경제가 위축이면 우리도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닌지. 제가 기획재정부와 미팅을 했는데 네.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서 음. 그럼 2분기 실적은 기저효과 때문에 네. 급격히 안 좋아질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세계 경제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지금 24년 경제 키워드를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예. 지리적, 지정학적 혹은 안보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세계가 파편화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북한 이슈도 있고 중동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불안들이 가중되고 있는 과정에서 11월에 있을 미 대선을 앞에다 두고 상대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나름 반도체 수출이 우리 수출을 회복시키는 전인차 역할을 했는데 근데 반도체 수출이 막히거나 네. 혹은 나머지 수출이 또 제대로 안 되거나 한다면 깜짝 회복에 그치고 지속적인 회복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경제 현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2024년 하반기에 찾아올 산업적 이슈 첫 번째입니다. 알퇴시? 네, 알퇴시 하면 바로 중국의 이커머스를 대표하는 3대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리, 테무, 쉬인. 한국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하면 첫 번째로 꼽을 게 쿠팡이죠. 네, 쿠팡이 3천만 정도의 사용자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2위가 알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3위가 11번 가고 4위가 또 테무예요. 이야. 그러니까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보시면 사용자 수가 줄고 있어요. 근데 알리, 테무는 엄청나게 늘고 있죠. 예. 이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점차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이 점령되는 거 아닌가. 소위 C커머스의 한국 경제 상륙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네. 싸서 사지만 네. 한번 그 상품의 질에 네. 완전히 학을 떼고 더 이상은 절대로 접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알퇴시 소비가 우리 경제를 얼마나 위협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좀 있어요. 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저렴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보장해줘야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의 소비 패턴을 보면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초반에는 한 1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8%를 초과했습니다. 우리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에 의존하고 있는데 알퇴시는 주로 어디를 공략하는 거야? 온라인 쇼핑을 공략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미래 소비를 잠식하겠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들은 흔들릴 수 있겠죠.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조업도 흔들릴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 알퇴시에서 구매하면 거의 중국 제조 물건을 구매하는 개념이 되겠죠. 소비는 하지만 국내 내수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엇박자가 나는 그러니까 예. 중국 내수를 도와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지갑에 부담만 안 주면 무조건 소비를 확대하는 건데 이거 정부나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어요? 대응할 방법이 참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무조건 알퇴시에 대해서 배제하기 위한 디지털 국수주의적인 전략을 펼치면 네. 또 중국발 보복 맞아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예요. 다만 이런 과제 속에서 우리가 대응을 좀 해본다면 정책적으로는 국제 공조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EU 집행위에서 최근에 시인을 강력 규제 대상 리스트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알리테무 시인과 같은 중국발 C커머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글로벌리 같은 방향하에 같은 기조하에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정책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기업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격 면에서는 우리가 승부 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아닌 다른 소구 포인트를 통해서 전략을 강화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품질 경쟁 예. 혹은 서비스 경쟁, 소비자로 하여금 가격이 저렴한 물건은 그쪽에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여러 서비스 경쟁력이 너무 높으니 거기에 나는 사야겠어라는 판단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만만치 않겠는데 진짜. 네. 자, 그러면 2024년 하반기 찾아올 산업적 이슈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캐즘.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캐즘은 뭐예요? 이 캐즘이 지질학에서 시작된 단어. 예. 지층이 둘로 딱 구분되면 한없이 밑으로 빠지는 네. 골짜기가 있죠. 예. 이게 캐즘이에요. 근데 이 캐즘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면 대부분의 우리 신제품, 대부분의 신기술들이 뭐 일정 부분 노출은 돼요. 네. 주로 얼리 어댑터. 이들이 수용을 하고 주류 시장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영원히 사장되고 많은 그런 신제품들을 캐즘이라고 표현하는데 전기차 캐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전기차가 정말 영원히 사장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그러나 주류 시장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뭔가 삐걱거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전기차 캐즘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와서 23년 기준으로 23.3%까지 왔습니다. 예. 근데 24년 1분기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예. 이 비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근데 전기차 수출액이 줄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배터리 수출은 먼저 줄까요? 나중에 줄까요? 먼저 줄겠죠. 예. 왜냐하면 자동차는 사지만 전기차 배터리는 안 사잖아요. 예. 누가 사요? 자동차 회사들이 회사들이. 사겠죠. 그러니까 구매 전략팀이 먼저 사는 거니까 실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수출액도 예. 2022년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전기차가 영원히 골짜기로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삐걱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전기차는 앞으로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거라면서 거스를 네. 수 없는 대세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깊은 골짜기에 빠진 건가요? 무슨 일이 네.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 한 가지는요. 보조금 제도의 개편이 있습니다. 예. 세계 경제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제공하면서 전기차 수요로 유인하는 정책을 썼는데 이제 보조금 규모를 줄여나가겠다. 예. 영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데 당장 영국은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유인책이 좀 사라진다. 그러네요. 더 중요한 과제는 두 번째인데요. 바로 경쟁의 격화입니다. 네. 특히 중국발 비아드라든가 지리라든가 상하이 자동차 같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 또 가격 경쟁력을 키워요.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절반이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다가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세계 시장에 조금씩 침투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만으로도 그렇죠. 특정 계층에게는 굉장히 소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보조금 지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확대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그러네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상향 조정한 거죠. 네. 이런 움직임이 또 우리 하반기 경제를 장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중국 전기차 시장의 약진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전기차 시장은 언제쯤부터 대중화될 것으로 점치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 중심에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신차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 현재 대략 15%까지 왔어요. 근데 전기차가 이제 완전히 내연기관차를 대체해 나가는 구간은 나머지 85% 주류 시장에 편입될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조기 수용자들이 원하는 전기차와 주류 시장에서 원하는 전기차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예. 아마도 주류 시장에서는 보급형 전기차를 더 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도 저가형, 보급형 전기차를 주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전기차 경쟁력은 2차 전지 경쟁력이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번 충전할 때 짧게 충전하고 더 오래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영 전략적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전기차가 생산되고 2차 전지가 생산될 때 반드시 요구되는 광물 자원, 예. 니켈, 리튬, 흑연, 이런 광물 자원이 또다시 공급 부족 현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부터 네.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게 캐즘을 건너서 주류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중요한 방향성 아닐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러면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AI 반도체 경쟁의 격화. 이거는 우리 한국의 호재예요, 악재예요? 둘 다 있습니다. 네.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뭐 가지고 경쟁해요? 내가 더 나은 AI 서비스를 제공할래. 네. AI 서비스 경쟁 격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럼 AI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뭐를 확보해야 돼요? AI 반도체가 필요해요. 네. 특히 나의 플랫폼에 적화된, 완전히 최적화된 그런 AI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AI 반도체가 나홀로 구동되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요.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HBM이라는 영역에서 이미 세계 시장의 한 95%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이 시장을 더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 격차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HBM이나 메모리 반도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AI 반도체로 뛰어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AI 반도체를 둘러싼 이 밸류체인, 예. 밸류체인의 일부를 우리가 장악해 나가는 그런 전략, 정책,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반기 주식시장도 또 재테크 환경도 녹록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이 하반기에 3,000포인트 간다고. 교수님 동의하세요? 반은 동의하고 오. 반은 동의하지 않는데 예. 그 3,000포인트가 될 만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국면에 다소 강달러 현상이 약화돼요. 그럴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유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국면일 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좀 활기를 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24년 하반기에는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더 많이 편승하려는 돈의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실질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할 때 그러면 3,000포인트로도 갈 수 있다라는 조건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도 말씀 주셨듯이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자동차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명 성과를 내고 있는 산업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온다든가 AI 반도체는 사실 우리 반도체 분야에서 또 주력이 아니었다든가 이런 여러 불확실성도 공존하는데 이런 걸 다 종합했을 때 앞으로 투자 기회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저는 미래 산업을 좀 그림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삼성그룹이 국수 만들던 회사가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볼 때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계속 전개되겠구나. 그러면 특히 AI를 중심으로 경쟁이 격화되는 이런 과정에서 AI 밸류체인 전체를 들여다보면 우리 기업이 혹은 어떤 기업이 밸류체인 영역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누가 행사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결정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경제 국면을
이해하고 국면에 걸맞는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오늘 굉장히 유익한 저도요. 시간이었고요. 복잡했던 게 클리어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마켓 인사이트 시간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